Chapter 2의 Descriptive Statistics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 이미 챕터 1에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를 description하는 방법에 대해서 describe set of data 뭐 데이터를 description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 섹션에서는 그러니까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디스크립션 하는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는 이제 frequency table하고 graph라고 있는데요. frequency table은 말 그대로 그냥 뭐 표를 그리는 거고, graph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graph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한 항목은 그 샐러리를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얼마를 받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로축은 frequency가 되겠고요. 그래서 몇 명 아니면 뭐 몇 번, 뭐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각각의 그 데이터 밸류들이 몇 번씩 나왔는지 해서 그거를 세로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어떤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각각의 이제 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하나의 뭐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라인들이 쭉 있으니까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라인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모은 것을 라인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 좀 전 슬라이드에 그 라인 그래프하고 뭐 특별히 다를 바는 없는데, 라인으로 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그 굵기를 좀 굵게 만들었죠. 그래서 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bar graph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bar graph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bar graph라고 뭐 한다. 그러니까 뭐 라인 그래프나 특별히 다를 건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라인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bar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frequency polyg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로축은 여전히 샐러리고 세로축은 몇 번이 나왔느냐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어떤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frequency polyg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곤은 뭐 다각형이라는 뜻이죠. 다음으로는 relative frequency table and graph 보겠습니다. 이 relative라는 말이 여기 나왔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전체를 어떤 100%로 보고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relative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가 뭐 절대 오차, 상대 오차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말로는 이제 상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relative frequency table은 절대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1이나 아니면 뭐 100%로 잡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그 relative frequency를 그릴 때도 우리가 좀 전에 뭐 배웠던 그런 라인 그래프나 바 그래프나 뭐 frequency polygon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relative라는 말만 붙이면 되는 거고 전체를 100%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방법은 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특별히 이 데이터가 relative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파이 차트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파이 차트라고 하죠. 그래서 파이처럼 보이니까 파이 슬라이스를 이렇게 자른 것처럼 그때 유난히 우리가 relative한 그 데이터,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보는 그런 데이터로 정리를 했을 때는 우리가 파이 차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2.2.3에서는 그룹 데이터, 그러니까 그룹 데이터는 뭐 별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의 값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것들을 이제 묶어서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같으면은 뭐 0점부터 100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101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뭐 0점부터 10점 사이, 뭐 10점부터 20점 사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룹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은 뭐 우리가 그 그룹핑한 데이터를 바 그래프 형태로 그렸을 때 그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 그래프라고 이제 뭐 같은 말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히스토그램은 보통 그룹핑을 한 다음에 이제 바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오자이브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누적한 그러니까 누적 분포를 그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오자이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템 앤 리프는 뭐 뒤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frequency histogram입니다. 그래서 뭐 6에서 7 사이의 숫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바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떤 그룹핑을 한 다음에 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이것을 histogram이라고 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오자이브의 오자이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누적 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꺾은 선으로 그러니까 폴리건을 그리는데 이게 누적 분포입니다. 그래서 cumulative distribution polygon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오자이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lifetime은 이제 뭐 형광등 수명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광등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이제 뭐 500시간 이하, 그다음에 요건 700시간 이하의 형광등의 어떤 퍼센티지, 그다음에 요거는 900시간 이하의 형광등의 퍼센티지. 근데 아무리 길어도 그 형광등 그 브랜드에서 나온 형광등은 뭐 예를 들어서 1500시간 이하였다 하면은 이제 그게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non decreasing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조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strictly increasing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누적 분포 다각형을 우리가 오자이브라고 합니다. 스템 앤 리프 플롯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게 사실은 뭐 테이블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템 앤 리프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템이 줄기고 지금 리프가 그 나뭇잎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게 여기 지금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냐면 70하고 72, 그 다음에 69, 그 다음에 51, 53, 54, 그 다음에 43, 44, 45, 46, 47까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모인 거죠. 근데 이걸 그릴 때 여기 앞 글자가 7로 시작하는 게 요거 두 개 있고, 그죠? 6으로 시작하는 건 이거, 5로 시작하는 건 이거, 이제 4로 시작하는 이거잖아요. 근데 앞에 그 10의 자리 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 1의 자리 숫자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정리한 거. 그런 식의 플롯을 우리가 스템 앤 리프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들이 이런 스템, 즉 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2.3에 Summarizing Dataset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히스토그램 같은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Descriptive Statistics에서 다루는 게 이제 그 샘플 민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뭐 정보를 이끌어내거나, 그건 이제 Inferential Statistics에서 한다고 했죠. 데이터 그 밸류 자체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의 어떤 그 통계학적인 그 서머라이즈하는 그 데이터까지 같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하는 값들이 우리가 샘플 민이 있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민이 있고,
메디안 있고 모드 있습니다. 근데 이 메디안은 정확한 발음은 미디안이에요. 네. 어찌됐건 저는 뭐 대충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 값들이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데이터의 센터가 어디냐라는 거죠. 예,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용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민하고 미디안하고 모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물론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에 샘플이라고 붙인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모집단이 있는데, population이 있는데, 이제 샘플을 뽑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디서 추출한 거냐면, 지금 샘플에서 추출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샘플 민, 샘플 미디언, 샘플 모드 중에서 그 각각을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뭐 어떨 때 어떤 걸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샘플 민인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x1부터 해서 xn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n은 지금 뭐가 되냐면 샘플 사이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샘플 민은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위에다가 bar를 치게 되는데, 그래서 샘플 민은 뭐 당연한 거지만 데이터 값들 모두 더해서 그것을 이렇게 샘플 사이즈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샘플 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러니까 뭐 yi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xi라는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어떤 b를 더한 형태다, 그럴 경우에는 요 yi라는 어떤 데이터의 샘플 민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뭐 당연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고 나면은 a x 바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라는 데이터가 그것의 frequency가 fi라고 표시를 하면은 sample mean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i fi, 그래서 그러니까 vi라는 데이터가 fi에 있는 거니까 이거 나누기 n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n은 뭐 당연한 거지만 fi의 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의 수식을 약간 다른 형태로 써보면, 이게 n분의 f1 뭐 그다음에 v1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n분의 f2 v2 이렇게 n vn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얘가 어떤 relative frequency가 되잖아요. 그렇죠? relative frequency, 즉 전체 횟수분의 이제 v1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개수가 되니까 relative frequency가 되고, 마치 그 x의 평균이 어떤 v1, v2 그것들의 어떤 그 weighted average가 된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weight factor를 이제 이렇게 relative frequency로 주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median인데요. 이는 우리말로는 이제 중간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데피니션을 제가 적지는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3, 뭐 4, 뭐 100이 있다, 이러면은 요게 미디안인 거죠. 중간값이니까 이게 미디안인 거고, 뭐 만약에 3, 4, 5 그다음에 100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때 미디안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짝수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미디안은 줄을 쭉 세운 다음에 요것과 요것의 평균으로 구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 시그널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성 잡음 같은 거, 그러니까 impulsive noise channel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impulsive noise라는 게 이제 노이즈가 갑자기 크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가 아니면 일반적인 가우시안 노이즈나 그럴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미디언으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평균으로 하나, 뭐 미디안으로 하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3, 4, 10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데이터 3개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요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거의 노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이 3개의 데이터 가지고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3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100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얼마입니까? 3분의 107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30이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이 충격성 잡음에 대해서 이 우리가 그냥 민을 구하면은 그 충격성 잡음의 어떤 아주 큰 값들이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가 데이터의 어떤 센터를 우리가 줄 때 미디안이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들의 중간을 나타내는데 센터를 나타내는데 좀 더 적합한 어떤 숫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가끔 그 impulsive noise channel을 연구하는 어떤 뭐 시그널 프로세싱 관점에서 미디안 시그널 프로세싱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필터라고 해갖고 그 바깥의 쪽을 이렇게 잘라내요. 너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간 노이즈들은 impulsive noise에 대한 효과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리되는 얘기를 하나 뭐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mean은 affected,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죠. affection이라는 게 affected by extreme value.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그 extreme value가 있을 때 영향을 받고요. 미디어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건 뭐 상대적인 거예요. 뭐 아예 하나도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not affected by by extreme value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stem and leaf plot을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표현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가 뭐 첫 번째 로만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158, 192, 193, 194, 195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계속 볼까요? 다 보긴 그러니까 뭐 세 번째 로우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301, 301 그렇죠? 301이라는 데이터가 뭐 두 번 측정됐을 수도 있으니까 301, 301 그다음에 321, 뭐 337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나중에 뭐 707, 뭐 800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624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의 지금 우리가 민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344.07이 나오고 미디언을 계산을 해보면 25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이 지금 더 크죠. 꽤나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이 밑에 거 얘네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어떤 뭐 impulsive noise 같은 거에 그러니까 나오는 어떤 뭐 채널에서 측정이 된 거다. 통신 채널을 측정을 한 건데 그런 데서 나온 거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의 어떤 대표 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민보다는 사실은 미디안이 좀 더 적합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미디언하고 이 민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600 이상에서는 데이터들이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는 지금 어때요? 200대, 뭐 300대 이렇게 몰려 있는데 지금 600대, 700대, 800대는 데이터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624, 707, 800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값들이 데이터에 이제 갑자기 마치 측정을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단순히 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민에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디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큰 값에 불과한 거니까요. 우리가 줄을 쭉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1, 2, 100하고 1, 2, 3하고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하고 평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미디안은 그냥 똑같이 2죠. 그렇죠? 그래서 미디안은 똑같이 2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값이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 갑자기 너무 작은 값이 들어왔을 때 미디안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만약 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것도 또 하나의 뭐 stem and leaf plus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159, 189, 191, 198, 그다음에 235, 245, 그다음에 250, 256, 뭐 261, 265, 266, 280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민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292.32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디안을 계산을 해보면 265가 나와서 물론 뭐 지금의 얘도 민이 더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디안하고 큰 차이는 없다. 좀 전에 봤던 예제랑 비교를 해서 자, 그래서 모드는 뭐냐면은 greatest frequency,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값입니다. 그런데 뭐 그 값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다 다르다. 그러면 사실은 모드가 뭐 전체가 다 되니까 별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동점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 그러니까 다른 숫자인데 그 frequency가 똑같이 뭐 50번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둘 다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model value라는 말을 써서 또는 그냥 그대로 모드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동점자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sample variance하고 sample standard deviation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하고 표본 표준 편차가 되겠죠, 우리말로. 그래서 sample variance는 근데 뭐 그 standard deviation은 그냥 variance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sample variance를 어떻게 구하냐면 sample variance S 스퀘어는 여기서 그러면 S가 바로 그 sample standard deviation이 되겠죠. 뭐냐면 데이터 값에다가 샘플 민을 빼고 그것들을 다 합친 다음에 n-1로 나눈 것을 우리가 샘플 베리언스라고 합니다. 주의를 하실 거는 여기가 n이 아니고 n-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샘플 베리언스일 때는 n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n-1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population이 이렇게 있을 때 샘플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근데 이 샘플이 여기를 이 샘플로 고를 수도 있고 뭐 여기를 고를 수도 있고 여기를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샘플 민 자체가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되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숫자가 뭐 그 우리가 샘플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 샘플 민이 왜냐하면 샘플이 자체가 바뀌니까 샘플이 바뀌니까 당연히 샘플 민도 바뀌겠죠. 근데 그것들의 평균이 이제 우리는 population 민하고 같아지길 바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샘플 베리언스가 결국은 population variance라고 하고 그러니까 샘플 베리언스의 평균이 population variance와 같아지길 바라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그 샘플 베리언스를 구할 때 n 대신에 n-1을 써야 돼요. 그래서 뒤에 뭐 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가 주의를 하실 게 여러분들이 베리언스 구할 때는 왜 그 항상 샘플 사이즈로 나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통계학에서 그러니까 샘플을 가지고 놀 때는
그 샘플 베리언스를 구할 때는 그 샘플 사이즈로 나눠주면 안 된다. 샘플 사이즈 빼기 1로 나눠줘야 된다입니다. example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샘플에 지금 샘플 미는 6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B 샘플에 그 데이터들은 여기 뭐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평균도 마찬가지로 6입니다. 그런데 지금 샘플 베리언스를 한번 구해 보면 샘플 베리언스 of A를 구해 보면 뭐 구하는 방법이야 다 할 줄 알 테니까 구해 보면은 A는 7.5가 나오고 B는 이제 360.67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면은 B의 데이터가 훨씬 더 이제 퍼져 있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퍼져 있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리언스를 뭐 어떻게 구하느냐 할 때 우리가 제곱의 평균 가지고 많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뭐 그 베리언스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샘플의 개수 마이너스 1로 나누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베리언스 관련해서 어떤 항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죠. 요거 이렇게 디비에이션. 우리말로는 요거를 이제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비에이션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 건데 이제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학교 때 다 배웠겠지만 분산이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분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 이 말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은 뭐 분산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어찌 됐건 자 그래서 이건데 지금은 이건 뭐 분산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 사이즈나 이런 걸로 나누진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편차 제곱을 합친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전개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 싸움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으로 이제 텀 바이 텀 다 쪼개버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첫 번째 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 지금 2하고 x바라는 건 어떻습니까? 얘는 i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i에 대해서는 컨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죠. 이렇게 바깥으로 뺍니다. 바깥으로 빼고 근데 주의를 하실 게 여기 지금 1이 이렇게 남겨지잖아요. 얘가 나오면 뭐 이거 곱하기 1이 있다라고 쳐가지고 그 1을 합치면 n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빼고 나서 그냥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 실수하기 딱 좋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xi 스퀘어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2x 바에 nxi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바의 스퀘어에다가 이제 n을 이렇게 곱한 게 되겠죠. 왜냐면 1을 n번 더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by definition n 곱하기 x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뭐 다 끝났죠. 그래서 i 1부터 n에 xi 제곱 마이너스 n x 바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n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어떤 이퀄리티를 얻을 수 있냐면 n의 xi 마이너스 제곱은 이제 n분의 1에 이런 식으로
xi 제곱에 x 바 제곱 뭐 이런 그 이퀄리티를 항등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제곱의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샘플 베리언스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n-1분의 n 요거 곱하기 이제 요 파트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거 한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그 n-1분의 n을 곱해줘야지 우리가 샘플 베리언스가 나옵니다. 그 아까 그 n 대신에 n-1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yi라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a 플러스 bxi로 표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은 yi라는 그 데이터의 샘플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거는 이미 지금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평균은 뭐 a 플러스 b x 바가 된다. 그 y 데이터의 샘플 민이 그렇게 된다. 그건 알고 있고. 근데 샘플 베리언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이러한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 y 데이터의 샘플 베리언스는 x 데이터의 샘플 베리언스에 다가 이제 b제곱을 곱한 텀이 되겠죠. 뭐 여기 이제 x라고 쓰죠. 그래서 그러니까 쉬프트하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a만큼 쉬프트하는 거는 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베리언스에는. 그래서 2.3.3 섹션에 sample percentile and box plot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샘플 미디언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50 percenti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언을 다른 말로 50 percentile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샘플 25 percentile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the first quartile first quartile, second quartile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분포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때 이제 한 25%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작은 데이터를 여기다가 쓰고 그러면은 뭐 큰 데이터를 뭐 여기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고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줄을 쫙 세운 다음에 25%의 데이터가 처음 25% 이상의 그 개수의 데이터가 있는 그 점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25%가 딱 넘는 순간에 그 데이터 또는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으면은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없어서 그러니까 24%에서 26%로 넘어가는 그런 데이터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의 평균을 잡아두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25%가 딱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first quartile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는 뭐 25 percentil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50%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데이터가 그러니까 줄을 쭉 세웠을 때 중간에 50% 번째 그 데이터 또는 뭐 50% 번째가 정확하게 없다면은 적어도 50%가 되는 그 부분에 그렇죠? 그 데이터 두 개의 뭐 이렇게 평균으로 잡으면은 거기가 어디였어요? 미디언이었죠. 그렇죠? 미디언은 사실은 50%의 어떤 데이터가 그
그 미디언보다 작은 그 데이터의 개수가 50%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stem and leaf plot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데이터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60, 그다음에 65, 68, 69, 72, 74, 74, 75, 77, 78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있죠. 예. 근데 계산을 해 보면 first quartile을 한번 뭐 계산을 해 봐라. 그러면은 지금 샘플 사이즈가 36개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6 하면은 9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9등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거를 초과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9등 이렇게 딱 떨어지면 안 되고요. 예. 그게 지금 정확하게 25%잖아요. 예, 그거를 근데 넘어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있고요. 그죠? 60, 65, 65, 68, 69 이렇게 다섯 마리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러면은 75 하면 딱이잖아요. 딱 9등까지인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first quartile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75 플러스 77입니다. 보면은 이게 75가 9등이거든요. 예. 얘가 9등이에요. 얘가 9등이고 줄 세웠을 때 얘가 10등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비슷하게 미디언도 지금 미디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했냐면 second quartile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2분의 36 하면은 18 나오니까 18등까지 찾으면 되잖아요. 18등이 누구냐면은 얘입니다. 얘. 그래서 이게 89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89 더하기 그 다음에 숫자가 90이죠. 예, 그러니까 90 이게 나눠서 두 개 나눠서 89.5. 예, 그것이 미디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텍스트가 약간 틀리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예. 저자하고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박스를 이렇게 그려요. 예, 박스를 이렇게 그려요. 데이터가 있을 때 박스를 그리고 여기다 제일 작은 값을 여기다 적고 맨 왼쪽에다가 맨 오른쪽에다가는 이제 맥시멈 값을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하나 두 개의 박스를 그린 거죠. 예, 근데 여기 왼쪽 끝에 이 박스에 그거 지금 여기가 76이고 여기가 89.5였나요, 우리? 예, 그리고 여기가 104.5가 나오는데 예, 요게 이제 각각의 뭐가 되냐면 이게 first quartile이 되고 그다음에 요게 미디언이죠. 예, 요게 미디언. 예, 다른 말로는 이제 second quartile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50%까지 그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89.5라는 숫자 이하에 뭐가 있는 거예요? 50%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third quartile이 되는 거죠. 75%의 데이터가 이 숫자 안에 들어온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대략적인 우리가 분포를 대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특별히 요것도 지칭하는 단어 그 용어가 있는데 interquartile range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25%에서 75% 사이의 데이터가 다 이 안에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데이터는 사실은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60에서 125까지 이거는 뭐예요? 풀 레인지죠. 예,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range of the data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른 그 데이터에 대한 박스 플롯을 뭐 책에 나온 거고요. 예, 보시다시피 요건 이제 맥시멈 밸류고 70. 예, 그 다음에
두 개의 박스가 보이는데 하나가 first quartile, 이건 second quartile 또는 median, 그 다음에 요게 median, 그 다음에 요게 64가 지금 third quartile이 되겠죠. 자, 2.4 섹션에 최비셰프의 이니퀄리티 보겠습니다. 최비셰프가 만든 부등식인데요. 샘플 민을 x바라고 하고 s를 샘플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제가 디비에이션 빼먹었군요. 디비에이션이라고 할 때 무엇이 성립하냐면은 이 아래 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비셰프의 이니퀄리티가 이 형태 말고 뒤에 또 다른 형태도 나와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건 뭐냐면 이 표준 편차 또는 뭐 베리언스죠. 그러니까 그 표준 편차라는 건 어차피 제곱하면은 베리언스가 되니까 어쨌든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에 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준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나만 알더라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K라는 어떤 집합을 정의를 하고요. 이 집합의 의미는 뭐냐면 K 곱하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죠? KS.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이 KS보다 작은 그런 데이터들의 인덱스를 다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SK의 그 제가 이렇게 집합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n분의 그 집합의 sk라는 그런 즉 뭐예요?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모여 있는 그 원소의 개수, 즉 샘플의 개수가 항상 1-k 제곱분의 1보다는 크다라는 게 최비셰프의 이니퀄리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그 평균 주변에 몰려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숫자 하나만 알더라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몰려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확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최비셰프의 이니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부등식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프랙티컬하게 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이론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니퀄리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니퀄리티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결국 뭐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이 최비셰프의 이니퀄리티는 무조건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더라도 최비셰프의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했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모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내가 데이터를 몇 개를 모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몇 개 이상이 평균 주변에 지금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비셰프의 이니퀄리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겁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S를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 쓰려고 했었는데 또 SK라는 집합을 쓰다 보니까 그냥 S를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그냥 소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위의 식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샘플 베리언스의 그 정의식이니까 n-1만 그냥 잠깐 그 좌변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샘플 베리언스의 정의식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SK라고 해서 그 평균 주변에 있는 녀석들만 모은 거, 그것만 한번 모아보고요. 이렇게 한번 모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SK에 속하지 않는 이 친구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겠죠. SK에 들어가는 인덱스랑 SK라는 그 집합에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있지 않은 데이터죠. 그러니까 SK는 지금 평균 주변에 있는 데이터고 어쨌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로만 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first term이 있고 second term이 있는데 first term이 있고 second term이 있는데 second term만 가져와 버리면 당연히 숫자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양수인데 그죠? 전부 다 제곱의 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부등식이 튀어나와 버리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제곱 s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by definition 지금 그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sk라는 집합 자체가 뭐였냐면 sk라는 집합 자체가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집합인데 그렇죠? sk라는 게 집합 자체가 지금 인덱스들의 집합이었긴 한데 여기가 그렇죠? i가 이제 뭐 1부터 n까지다. 이건 뭐 뻔한 거긴 한데 근데 뭐를 만족했었냐면 xi-x 바 요게 이게 ks보다 작은 그런 그 데이터들의 인덱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sk가 지금 그 ks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그럼 sk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뭘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요 집합이니까 그죠? 요 인덱스니까 SK에 안 들어간 녀석들인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만족되겠죠? x 바에 거꾸로 요게 만족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 노란색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KS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작거나 같다 하면서 요거를 KS로 살짝 바꿔줘도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죠.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제 요거를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KS 제곱은 어차피 이 i가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요건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죠? 요건 상수니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밖으로 튀어나와서 KS 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n 빼기 SK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상수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여기에는 지금 1밖에 안 남는데 1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SK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소들의 그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SK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절대값 SK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SK 바깥에 있는 원소들의 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건 SK 원소에 들어간 것들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전체 지금 샘플의 개수가 n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지금 갖게 되냐면 요 맨 위의 식이 이제 여기 밑에 요 빨간색 이 수식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나요? 양변을 뭐 n으로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은 우리가 먼저 이제 s제곱이 날아가네요. s제곱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s제곱이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진짜로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 여기 n이 이렇게 들어가고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지금 뭐 여기를 1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가 n분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체비셰프의 이니퀄리티가 완성이 됩니다. example 한번 보면요. 2.4.a에 있는 그래서 지금 샘플 민이 35.33이고요. 그다음에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1.86일 때 우리가 여기다가 그 체비셰프의 이니퀄리티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그래서 k에 지금 2분의 3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요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지금 어떻게 돼요? 2분의 3의 뭐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9분의 5인가요? 그래서 이게 55.5
55%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5.5%의 데이터가 of data 여기다 다시 쓸까요? 네, 그러니까 55% of data.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면 interval. 그러니까 여기 x bar 마이너스 2분의 3s 그 다음에 x bar 플러스 2분의 3s 요 안에 모여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흔들리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17.54에서 53.12 안에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 55%의 데이터가 몰려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비셰프 이니퀄리티를 이용을 해서요. 5.5 섹션 그러니까 2.5군요. 이 2.5 섹션에서는 이제 normal data set이 있습니다. normal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뭐 아시다시피 정규 분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가우시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보통 그 전자공학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물리학과에서는 그 노멀이라는 말보다 가우시안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다른 과 뭐 수학과나 뭐 경영학과나 이런 다른 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멀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전자공학과에서는 가우시안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뭐 얘기를 하던 상관없고요. 그래서 normal data set 그것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러한 커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approximately normal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뭐 근사적으로 normal set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올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만약에 그 approximately normal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돼요? 샘플 mean하고 이제 샘플 그러니까 샘플 미디안하고 사실상 거의 뭐 이제 똑같다.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pproximate normal일 경우에 그러니까 분포가 normal일 경우에는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95%의 그 데이터들이 이 샘플 민 플러스 마이너스 2s에 다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s 그죠?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 뭐 이 정도 요 정도 그렇죠? 여기서 끝에 인터벌은 뭐 x 바에 마이너스 2s고요. 여기는 x 바에 샘플 민 더하기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일 경우에 이 안에 95% 정도의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멀일 경우에는요. 뭐 이런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이 데이터가 뭐 왼쪽으로 이렇게 스큐드 돼 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데이터 꼬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skew to the left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꼬리가 길게 뽑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비슷하게 이제 skew to the right 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노멀 데이터 셋에서 마치 이제 오른쪽으로 잡아당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만 이렇게 잡아당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를 skew to the righ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모드가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모드고 지금 여기는 모드가 하나긴 하나군요. 왜냐면 가장 많은 쪽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지금 물론 왼쪽 피크가 좀 더 큽니다만 그러니까 모드를 구해라 라면은 왼쪽 것만 하나만 나오지만 어쨌든 피크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셋을 우리가 bimodal dataset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이 데이터셋이 뭐 어떤 형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이모달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드가 두 개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왼쪽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모드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답이 하나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모양은 모드가 두 개가 보이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6 섹션에 paired datasets and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 보겠습니다. 그래서 paired dataset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험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할 때 데이터가 xi 이렇게 딸랑 하나만 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xi는 어떤 뭐 템퍼러처고, 템퍼러처고, 뭐 요거는 뭐 그날에 나온 뭐 아니면 그 시간에 나온 어떤 그 불량품, 불량 부품의 개수, 그렇죠? 뭐 number of 이거 그냥 넘버라고 읽으면 돼요. number of defective parts. 그래서 고장난 부품의 개수를 우리가 템퍼러처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요 xi 여기는 x, y 해가지고 x축, y축 해가지고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삼포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scatter diagra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scatter diagram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할 수 있는데요. 뭐 샘플 값들 가지고 우리가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 R이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요 곱의 평균이죠. 곱의 평균. 근데 그 평균만큼은 이제 빼줘서 이건 그 deviation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바이어스 걸린 텀은 제가 그러니까 평균을 지금 바이어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이어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평균이 0이 아니란 얘기는 사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 3이다. 그런 거는 원래 평균이 0인 데이터를 그냥 3만큼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쉬프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3이라는 숫자를 제가 가끔 바이어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이어스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평균만큼 빼주면은 결국은 디비에이션만 남는데 그거는 평균이 0인 데이터로 어떻게 보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xi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것들의 샘플민을 했더니 3이 나왔으면 제가 xi-3이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근데 이 데이터셋은 평균이 얼마인 데이터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xi라는 데이터셋에서 구했던 샘플민이 3이었으면 제가 새로운 어떤 3만큼만 다 빼가지고 구한 그 데이터셋의 샘플민은 0이겠죠. 당연히 3만큼 이제 빼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샘플 correlation coefficient 지금 분자 텀이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누기 n-1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x 즉 그 x라는 데이터 쪽만 본 거죠. 그때의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y라는 데이터만 봤을 때의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주면은 그것을 우리가 샘플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샘플 콜레이션 코에피션트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콜레이션 코에피션트의 특징은 뭐냐면 R 값은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yi가 만약에 a 플러스 bxi다. 그리고 이제 b가 0보다 큰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 r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b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xi가 증가하면 yi도 같이 증가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서로의 그 디펜던시가 있다. 어떤 리니어한 디펜던시가 얼마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이 그 콜레이션 코에피션트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리니어한 디펜던시를 얘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1이면은 완벽하게 리니어한 디펜던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포지티브한 그죠? 예. positive linear dependency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요게 그대로 성립을 하는데 대신에 예를 들어서 b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거티브한 리니어 디펜던시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r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프로퍼티는 뭐냐면 a 플러스 bxi라는 데이터와 c 플러스 dy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새롭게 만든 거죠. 우리가 측정을 한 거는 이제 xi, yi를 페어로 측정을 했는데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의 어떤 샘플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이것에 r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l하고 그러니까 r에 그 xi, yi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그 샘플 콜레이션 코에피션트 값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바뀌지 않냐면은 근데 조건이 있는데 b 곱하기 d가 0보다 클 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리니어하게 쉬프트하거나 바이어스 걸린 것들은 콜레이션 코에피션트와 무관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 전체적으로 100을 다 더했다거나 뭐 10을 다 뺐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콜레이션 코에피션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양수라는 거는 결국 그거죠. 얘가 증가를 했을 때 저쪽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양수인 그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잔뜩 담는다. 예를 들어서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뭐 거의 0.9 이상이야. 그런 거는 사실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그 종목이 오르면 다른 종목도 같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를 땐 좋은데 내릴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이 내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투자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담을 때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음수가 되는 음수가 되는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하나가 오르면은 이제 하나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못 먹지만 어쨌든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좀 없어지겠죠. 투자를 할 때.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A를 그러니까 B를 곱하고 여기 이제 D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데이터를 다 100배 했다. 저쪽은 뭐 10배씩 10을 다 곱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콜레이션 코에피션트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케일링은 그래서 스케일링은 전혀 콜레이션 코에피션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R의 콜레이션 코에피션트에 요 R의 절대값 요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리니어하게 서로 디펜던시가 있냐. Strength of the linear relationship. 그래서 리니어하게 내가 3배 변하면 저 녀석도 3배 같이 변하냐 그걸 보는 거고요. 그게 그러니까 R이 양수면은 이제 내가 증가할 때 걔도 같이 증가하는 거고, 즉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뭐 몇 가지 example을 들어보면 만약에 그 paired data를 측정을 했는데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이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 y, 그죠? 제가 뭐 데이터 x,
ii라고 하면은 이 모든 데이터를 지나는 직선이 존재합니다. 예. 물론 지금 r이 1인 경우에는 그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그죠? 증가하는 식의 어떤 직선이 존재할 거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직선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correlation coefficient의 절대값이 0.8이다. 그러면은 이 모든 데이터를 가까이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존재한다. 여기서 지금 차이점은 그거죠. 이거는 가까이 지나는 거고, 이건 그냥 지나는 거예요. 이건 가까이 지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이 아니고 0.8이니까 가까이 지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if 그 r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0.3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x하고 y 사이에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예요. 예. 리니어 릴레이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이 0.9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죠? 그 모든 데이터를 아주 가까이 지나는 직선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요. 제가 뭐 대충 한 이 정도 그리면은 자, 아주 가까이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r이 마이너스 그래도 0.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되니까 그래도 약간 가까이 지나는 직선을 대충 그릴 수는 있고 correlation coefficient가 지금 음수니까 방향이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orrelation coefficient가 0이라고 하면은 지금 얘네들 간에는 linear relationship이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내가 증가할 때 얘가 감소한다 또는 뭐 내가 증가할 때 얘도 같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또 리니어한 릴레이션십이다. 이런 게 리니어한 릴레이션십은 사실상 없죠. 그래서 이 점들을 가까이 지나는 어떤 직선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r이 0일 때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scatter diagram, scatter plot이라고 해도 되고 뭐 scatter diagram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산포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자마자 여기서부터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아, 이런 직선이 대충 가깝잖아. 뭐 이렇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아, 지금 그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을 계산을 하면은 뭐 대충 뭐 마이너스 한 0.5 이상 마이너스 0.5 또는 뭐 마이너스 0.6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직선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모든 점하고 가까운.